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1주차의 3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교시까지 듣고 또 달아서 오셨나요? 이제 원래는 해야 될 것들이 더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25분에 다 맞춰드리느라고 중간에 PPT 그냥 끊어서 2교시 종료를 했습니다. 자, 조금 쉬면서 숨 돌려가면서 할게요. 저희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2교시 때 뭘 말씀드렸죠? 네. 꼭 기억해야 한다. 연구 계획서 작성할 때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양적 연구가 수학이라면 질적 연구는 문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적 연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 연구의 이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양적 연구는 인간이 발견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양적 연구는요. 모든 현상이 질서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양적 연구를 통해서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여기다 둘쳐두시면 되겠죠. 양적 연구는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 양적 연구는 결정론을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론은 모든 현상이 원인이나 선행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원인은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하는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의 특성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체계성입니다. 체계성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계획서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사전에 딱딱 계획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컨트롤입니다. 통제는 변수 간의 옳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혼동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뭘까요? 통제라는 거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것을 통제해야 되는 게 이제 양적 연구를 할 때 만약에 시기와 먹는 거 시기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관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시기가 관상동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시기 외에도 우리 관상동맥 질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스트레스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시켜줘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할 때는 통제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컨트롤하고 연구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성입니다. 경험성은 객관적인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인간의 감각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화는요, 경험성을 바탕으로 얻어진 자료는 개별 현상을 나타내지만 연구자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공통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연구들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연구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굉장히 함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통 원리가 다시 개별적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관찰하는 과정은 양적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 연구를 또 예를 들면 임상인문 실습을 가지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화 시키려면 모든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이거를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게 증명이 되면 이건 완전히 일반화가 되는 것이죠.
공통 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공통 원리를 찾기 위해 밝혀진 기존 개념들의 관련성을 구체화한 것이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론은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론을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미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논문을 서치하고 문헌을 서치를 해서 공통 원리를 찾아서 이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논문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서치를 해서 이제 인문 실습, 임상 실습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만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약간 일반화시키게 만든 것이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론의 개발이나 검증은 양적 연구 과정을 통해 지식을 일반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 좀 마실게요. 새벽부터 이 촬영을 하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총 지금 4개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밥을 안 먹고 했더니 너무 배고파요. 꼬르륵거리는 소리 안 들리셨어요? 그죠? 꼬르륵거립니다 지금 계속. 선생님들은 뭐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자, 양적 연구의 목적 한번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서술, 탐색, 설명, 예측과 통제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표는 아마 선생님들 강의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찍으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자, 서술 연구 문제의 유형에서는 이 현상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니? 특성은 뭐니? 경험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그래서 연구를 보면 일 지역 노인 관절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게 서술적 연구예요. 그리고 탐색, 선행 요인 현상과 관련되느냐? 혈액 투석 환자에서 치료 형태의 차이는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설명, 원인은 뭐냐?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디테일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은 그냥 이런 게 어떠한데, 그죠? 근데 탐색적 연구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선행 요인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설명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파헤치는 거죠. 원인은 무엇이고, 완전한 요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 예측과 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후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이런 거. 그래서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술적 연구가 바탕이 돼서 탐색적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탐색적 연구가 바탕이 되면 설명적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바탕이 되면 최종적인 예측과 통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적 연구의 방법 및 종류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화해서 중요합니다. 네. 통계적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다른 걸 막 이렇게 짜다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수적인 거예요. 수학이에요. 그래서 계량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막 통계 막 돌리겠죠. 막 코딩하고 막 이렇게 막 숫자를 집어넣어서 통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적 연구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실험 연구와 비실험 연구로 구분이 되고요. 아까 제가 쓴 논문, 그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의 대부분의 제목이 뭐뭐뭐 개발 및 효과 아니면 그냥 효과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실험 연구고요. 논문을 딱 펼쳤을 때 주제를 봤을 때 비실험 연구는 대부분 효과 절대 안 붙습니다. 안 붙고 어떠한 뭐 조사 연구,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비실험 연구가 되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실험 연구에서 연구자는 적극적으로 중재나 조작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계속 제 논문의 예시로 좀 드릴게요.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을 하려고 중재를 넣어야 되잖아요. 인터벤션 넣어야 되는데 이건 뭐겠어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중재를 준 겁니다. 네,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보세요라는 중재를 넣어주는 거죠. 자, 비실험 연구는요. 네, 변화나 데이터 조작 없습니다. 네, 조작 없이 데이터를 그냥 수집하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선생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설문지요. 설문지를 쭉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쭉 가져와서 통계 돌리면 됩니다. 네, 중재해줄 필요 없고 조작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주세요 해서 그죠, 우리 설문지 아마 선생님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 막 석사 하신다고 학사 하신다고 설문지 가져오면서 볼펜 한 장씩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조사 연구입니다. 자, 실험 연구는 또 유사 실험 연구하고 순수 실험 연구로 구분이 되고요. 그 뒤에 다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비실험 연구는 서술적 연구, 상관성 연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시는 연구는 네, 비실험 연구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전공이 성인간호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실험 연구 전공이라 사실 조사 연구를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어차피 그쵸, 실험 연구나 조사 연구나 똑같습니다. 실험 연구는 중재가 있고 없고 그죠? 그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양적 연구의 제한점이 있겠죠. 어떤 게 있겠어요, 선생님들? 네, 도덕 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양적 연구는 인과관계나 수치적으로 효과를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계속 수학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가치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인간미가 없다는 뜻이죠. 인간미가 없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숫자 딱 떨어지는 네, 그런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미가 없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복잡성.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 믿음 등의 문제는 인간의 복잡성 및 가변성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연구를 진행한다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거죠. 모든 문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양적 연구를 가지고는. 자, 측정의 문제가 있겠죠.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관심 있는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합니다. 측정을 위한 도구의 정확성과 타당성 나옵니다. 이 도구는 뭐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설문지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설문지를 연구하실 때 그냥 내가 설문지를 작성한다? 아닙니다.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이 설문지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요. 논문을 다 열어보면 그 사람들의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이 도구 승인을 받습니다. 네, 이 도구 설문지 좀 써도 됩니까? 라고 승인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뽑은 그 도구가 굉장히 타당도가 떨어진다든지 신뢰도가 떨어지는 설문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연구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측정의 문제 좀 있을 수 있고요. 통제의 문제,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변수,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관계를 하는데 시기만 관상동맥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두 통제를 하려니까 어떻게 통제합니까? 보세요. 연령, 성별 통제 못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통제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연구의 일반적 제한점, 어떠한 연구도 완전하게 설계되거나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연구의 수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네, 맞아요. 완벽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특히 양적 연구에서도 실험 연구는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실험 연구를 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가치를 둬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논문 쓰면서 실험 연구했잖아요. 박사 논문. 네, 이거 하는데 일단 1,0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다 까먹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왜냐면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만한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요. 대가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다 제작을 하고
무슨 그 실험실을 빌리고 막 이런 식의 비용들 무시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 나는 돈도 없고 내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해서 진짜 질적 연구 하려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예, 면담을 대부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제 논문입니다. 네, 제 논문의 하드본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저는 보시면 일단은 이론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효과를 봤습니다. 뭐뭐뭐 효과는 어떤 연구다? 네, 양적 연구 중에서 실험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시설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는 네, 양적 연구 중에서 네, 실험을 하지 않은 비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네, 3년제 간호대학생 표본 수집해서 설문지 쭉 뿌려가지고 통계내셨을 겁니다. 예, 그죠? 조사 연구. 한번 간단히 좀 볼까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 또 조사 연구 하셨네요. 간호대학생의 임상시습 스트레스, 수면의 질, 주간 졸림증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설문지를 쫙 뿌려서 하셨겠죠. 보세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3학년 간호대학생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맞죠? 설문지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보실 때는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앞에 초록 있거든요. 초록을 먼저 보시면 돼요. 초록에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초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돌렸다고 하네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주간 졸림증이 있다는 대상자 26%,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80%입니다. 임상 실습하면서 우리 간호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피곤한 상태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쭉 나오죠.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임상 실습 후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대상자 70%입니다. 주간 졸림증 42%입니다. 굉장하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쭉 해서 차이를 보였냐, 차이를 보였냐, 상관관계도 보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 냅니다. 그래서 결과 한번 봤더니 스트레스도 높고 수면의 질은 낮고 주간 졸림증도 있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논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질적 연구도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자, 양적 연구는 아까 이렇게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미가 없고, 예, 그리고 다 통계를 돌려가지고 결과를 내는구나. 인간미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적 연구는 뭘 것 같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게 질적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질적 연구는요,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가 리얼리티죠. 그래서 실제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실제를 뽑아내려면 그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돼요. 네. 그렇죠? 질적 연구는 두 가지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해요. 질적 연구는 인간이 발견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질적 연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며 예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실제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해한다? 인터뷰에서 그 해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질적 연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질적 연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현상학적 연구랑 근거 이론 연구랑 문화기술지라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 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그 뒤에 현상학적 연구라고 붙은 게 있으면 아하, 질적 연구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인터뷰를 쭉 따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냥 쭉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뷰를 잘라요. 잘라서 그 명명하는 거예요. 주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쓰는 거죠. 소설처럼. 예. 이러이러하구나. 양육 부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부분들 쭉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이론 연구야. 무슨 근거 이론 연구. 이거 보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그죠. 태움 많이 없어졌죠. 그죠.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 이 근거 이론 연구 요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도 질적 연구구나. 보세요. 제주 해녀의 건강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 붙어도 아하, 이것도 질적 연구구나. 이 되게 특이하죠. 네. 문화기술지는 뭐냐면 제주 해녀 지금 하셨잖아요. 이 선생님이. 이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 5년을 사셨다는 것 같아요. 사시면서 인터뷰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하고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죠. 그게 문화기술지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 굉장히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것도 고달픕니다. 굉장히 그쪽으로 해박해야 돼요. 예. 그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질적 연구의 특성 해서 주관성이랑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에 대한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읽기 또는 해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고 작성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귀납적 추론 과정입니다. 양적 간호 연구는요. 주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이론이 있으면 이 순서대로 간다잖아요. 체계적으로 간다면 질적 연구는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귀납적 추론 과정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이미 현상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현상이 이미 있고 그거를 거꾸로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연구의 주제가 되는 사건이나 현상을 많은 사례들 속에서 경향을 찾고 지식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추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찾아 나가는 거죠. 역사는 어떻고 그래서 역사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질적 연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질적 연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찰을 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통제를 하거나 양적 연구처럼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과정 중심입니다. 인간을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하는 거고요. 글쓰기, 글 잘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분석과 해석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말이나 글을 인용해서 연구 주제나 현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통계 수치를 보고 그냥 해석을 쓰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인터뷰를 가지고 분석하고요. 그거 하나하나 주제를 다 명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왜냐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라는 거는 양적 연구는 그냥 딱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많고 적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인터뷰만 쭉 나열해 놓으면은 독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제대로 명명을 해줘야 이제 독자들이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좀 넘겼죠.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던 건데 이제 마지막 수업 오늘 이제 1주차 수업이 끝이 났으니까 제가 또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8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훌륭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고, 대단한 사람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들어주는 사람,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고운 사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난 몰라도 여러분들의 편이 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2주차 수업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열심히 하시고요. 뭐 태풍이 이제 지나갈 때 보시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